F1은 단위 자체가 아주 작은 차이로 움직이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퀄리파잉에서는 0.01초, 피트스톱에서는 0.1초,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겨우 몇 포인트 차로 챔피언이 갈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F1 챔피언십의 역사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한때는 절대 뒤집을 수 없을 것 같던 점수차를 끝끝내 따라잡은 대역전극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정상까지 탈환하며 전세계 팬들에게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은 F1 역전의 명수들은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F1의 역대급 챔피언십 역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1의 대역전극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포인트 시스템의 역사를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구조에 따라 얼마나 큰 점수차를 뒤집을 수 있는지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1의 포인트 시스템은 1위 25점, 2위 18점, 3위 15점 이런 식으로 10위까지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죠. 또한 F1의 미니 레이스 격인 스프린트가 도입된 이후 스프린트 레이스 결과에 따라 1위부터 8위까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우승과 그랑프리 레이스 우승까지 동시에 해내면 최대 33포인트까지 거둬들일 수 있죠. 하지만 과거의 포인트 제도는 지금보다 점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1위부터 상위 5명에게만 포인트가 지급됐고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면 보너스 1점을 줬습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1위부터 상위 6명에게 포인트가 지급됐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우승 포인트가 10점으로 늘어났고 2000년대에는 1위부터 상위 8명에게 포인트를 지급했다가 이후 2010년부터 상위 10명에게 포인트를 주는 현재의 포인트 시스템이 정착됐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 F1은 훨씬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은 포인트를 거둬들일 수 있게 변화된 셈이죠. 만약 1983년에 챔피언십 포인트가 14점 뒤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현재 25점 포인트 시스템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1의 역전극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몇 점 차였냐 뿐만 아니라 1승당 포인트가 몇 점인지와 경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거죠. F1 역사에서 챔피언십 경쟁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는 결국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서는 모든 레이스가 전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포인트를 쌓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승 기회를 잡아 순식간에 큰 격차를 줄이기도 하죠. 이런 맥락에서 1976년은 F1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바로 영화 러시 더 라이벌로도 잘 알려진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다의 불꽃 튀는 라이벌 대결이 있던 시즌이기 때문이죠. 당시 니키 라우다는 시즌 초반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이며 제임스 헌트와 무려 23점 차의 리드를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우다는 뉴르부르크링에서 끔찍한 화재 사고를 겪었고 치료를 위해 여러 경기에 결장하는 동안 제임스 헌트가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다가 몬자에서 기적적으로 복귀해 남은 경기들을 버텨냈지만 최종전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헌트가 무려 3점 차까지 따라온 상태가 됐죠. 하지만 레이스 당일 폭우 속에서 라우다는 생명의 위험을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고 헌트는 타이어 펑처와 막판 피트스톱에도 불구하고 3위 자리를 지켜내며 단 1점 차이로 역전에 성공해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즌 중반 2경기 이상의 포인트 격차가 나던 상황에서 챔피언십 타이틀을 뒤집은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는 지금도 F1 역전극의 기준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니코 로즈버그의 아버지이기도 한 케케 로즈버그가 1982년에 보여준 놀라운 역전극 또한 유명합니다. 알랭 프로스트의 연승 그리고 디디에 피로니의 꾸준한 활약으로 시즌 초반은 르노, 페라리의 경쟁 구도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스의 로즈버그는 시즌의 3분의 2가 지나도록 챔피언십 순위는 5위, 선두와는 무려 16점이나 뒤처져 있었죠. 그러나 독일 호켄하임에서 피로니가 커리어가 끝날 만큼의 큰 사고를 당하며 챔피언십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버그는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연속 포인트를 올리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스위스에서 시즌 유일한 우승까지 거두며 선두로 올라서게 됐죠. 맥라렌의 존 왓슨이 남은 경기 동안 무섭게 따라붙었지만 로즈버그는 라스베이거스 최종전에서 5위 자리를 지켜내며 단 1승으로 월드 챔피언을 차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듬해인 1983년에도 역대급 시즌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알랭 프로스트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을 거의 굳히는 듯 했지만 넬슨 피케가 마지막 3경기에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죠.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프로스트와 피케가 충돌했을 당시 두 사람의 격차는 무려 14점. 하지만 피케는 이후 몬자와 브렌즈에치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스트를 급격히 추격했고 최종전인 남아공에서 프로스트가 차량의 터보 문제로 리타이어하는 동안 피케는 침착하게 포디움을 지켜내며 극적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불과 3경기에서 21점을 긁어모으며 놀라운 역전을 이뤄낸 셈이죠. 1986 시즌은 나이젤 만셀, 넬슨 피케, 알랭 프로스트 3명이 타이틀을 놓고 싸우던 치열한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젤 만셀과 넬슨 피케의 윌리엄스 듀오는 페이스면에서 프로스트의 맥락
맥라렌을 압도하고 있었고 시즌 막판 2경기를 남기고 만셀은 프로스트보다 무려 11점이나 앞서 있었죠. 하지만 멕시코에서 프로스트가 2위를 기록하며 격차를 6점으로 좁혔고 최종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만셀이 타던 차량의 타이어가 폭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윌리엄스는 똑같은 사고 위험을 우려해 같은 팀 소속인 피케도 급히 피트로 불러들였고 프로스트는 결국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침내 드라이버 챔피언까지 오르는 대역전극을 완성했죠. 2007년 또한 기적적인 역전으로 챔피언이 탄생한 시즌입니다. 시즌 막판 2경기를 남기고 당시 맥라렌의 루이스 해밀턴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2위인 페르난도 알론소는 해밀턴보다 12점 그리고 페라리의 키미 라이코넨은 해밀턴과 무려 17점 차이가 나던 상황이었죠. 당시 포인트 제도상 이 정도 격차를 남은 2경기 만에 뒤집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중국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해밀턴을 너무 오랫동안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버티게 했고 그 때문에 결국 해밀턴은 피트인 과정 중 그래블에 빠지며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라이코넨이 우승을 차지하며 선두와의 격차를 7점 차이로 줄였죠. 그리고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이 경기 초반 기어박스 문제로 뒤로 밀리는 사이 라이코넨은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단 1점 차이로 앞서며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2010년은 세바스찬 베텔, 마크 웨버, 페르난도 알론소, 루이스 해밀턴의 4파전이었습니다. 최종전을 앞두고 챔피언 후보 3명이 단 15점 안에 모여있을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죠. 당시에 레드불은 장고장도 많았고 같은 팀이었던 웨버와 베텔 사이의 갈등도 격해졌지만 베텔은 일본과 브라질에서 우승하며 최종전을 앞두고 선두 알론소와 15점 차까지 따라붙어 챔피언십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이 결정되는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은 어느 한 선수를 밀어주는 팀 오더를 내리지 않기로 했고 이 때문에 베텔과 웨버는 끝까지 각자 자신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페라리는 당시 챔피언십 2위였던 웨버를 견제하기 위해 알론소와 웨버를 같은 타이밍에 피트인시키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 선택은 오히려 알론소를 느린 차들 뒤에 가두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알론소는 비탈리 페트로프를 끝까지 추월하지 못하고 7위에 머무는 동안 풀포지션에서 출발했던 베텔은 그대로 우승을 지켜내며 단 4점 차이로 챔피언십 역전을 이뤄냈고 당시 23세의 나이에 최연소 챔피언 기록까지 세우게 됐죠. 2012년 베텔은 또 한 번 알론소와 치열한 챔피언 경쟁을 벌이는데요. 베텔은 시즌 7경기를 남기고 알론소에게 무려 39점이나 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 레드불이 성능을 끌어올리며 상황이 바뀌게 됐죠.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4경기 연속 우승을 터뜨린 베텔은 알론소를 제치고 13점 차 선두에 올라서며 최종전 브라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스 스타트 직후 베텔은 접촉으로 스피드하며 그리드 맨 뒤로 떨어졌고 설상가상 차에도 데미지를 입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 세이프티카, 전략 등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베텔은 신들린 주행을 보여주며 결국 6위까지 올라섰고 알론소는 레이스 2위로 체커기를 받았지만 딱 3점이 부족해 결국 베텔의 3연속 챔피언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은 레드불의 베르스타펜과 메르세데스의 해밀턴이 엄청난 선두 경쟁을 펼친 시즌으로 유명하죠. 루이스 해밀턴은 논란의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에게 타이틀을 내줬지만 최종전 직전까지 만들어낸 그의 폭주 모드는 F1 역사상 가장 놀라운 추격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해밀턴은 시즌 3경기를 남겨두고 베르스타펜에 무려 19점 차로 뒤져 있었고 시즌 흐름도 불리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브라질에서 10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우승을 차지하고 카타르에서도 레이스를 제압하며 연속 우승을 만든 결과 아부다비 최종전에서 베르스타펜과 동점으로 만나며 우승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승자 독식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결말은 논란 속에 마무리되었지만 그전까지 해밀턴이 보여준 놀라운 추격전은 어째서 그가 한 시대를 지배하는 레전드라 불리는지 보여주는 경기들이었죠. 해밀턴 화이팅! 그리고 2025년 괴물 같은 남자 막스 베르스타펜의 엄청난 추격전으로 F1은 또 한 번의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초부터 압도적인 페이스로 F1을 지배하던 맥라렌 듀오와 달리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초반부터 예전 같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챔피언십 경쟁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중반 네덜란드 그랑프리 직후에는 선두인 피아스트리와 무려 104점 차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시즌 후반부 피아스트리가 부진하며 노리스에게 선두를 빼앗기는 사이 베르스타펜은 신들린 주행과 연이은 경기 우승으로 맥라렌 듀오를 추격했고 설상가상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맥라렌 실격과 카타르에서의 전략 실수까지 더해지며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섬과 동시에 선두 노리스와 단 12점 차까지 따라붙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영화 아니냐? 전 세계 F1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이 엄청난 드라마는 이제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종지부를 찍을 예정입니다. 베르스타펜이 대역전을 이뤄내며 챔피언을 차지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이번 시즌 그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자만이 역전이라는 드라마를 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F1의 대역전극을 써내려간 레전드 드라이버들은 모두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격차가 나든 심각한 경기력 저하를 겪든 혹은 개인적인 위기가 닥치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드라이버가 결국 F1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라운드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새로 쓰여질까요?